건강은 잃어보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알츠하이머 진단은 제게 큰 충격이자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평생을 의료 영양사로 일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 온 어머니였기에 그 진단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의 병상 앞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건강했던 어머니가 이런 병에 걸리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정말 올바른 것이었을까? 이런 의문은 저를 새로운 연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 의학이 정립한 많은 상식들이 재검토가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식습관에 대한 기존의 관념들은 더 깊은 연구와 새로운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간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진실된 건강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개될 건강과 영양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리고 실천 가능한 해결책들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비만, 고혈압, 당뇨병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이 증후군은 현대인의 가장 큰 건강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인 3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의 핵심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이 지속되면 우리 몸은 점차 인슐린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대사증후군이 단순히 체중 증가나 혈압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신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과 치매의 위험도 높입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병을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대사증후군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도 대사증후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관리의 핵심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하루 식사 패턴을 살펴보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간식, 점심, 오후 간식, 저녁, 야식까지. 우리의 위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자연스러운 식사 패턴일까요?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하루 종일 먹지 않았습니다. 사냥이나 채집을 통해 식사를 하고 그 다음 식사까지는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죠. 우리 몸은 이런 식사 패턴에 맞춰 진화해 왔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식사 시간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6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물과 무가당 음료만 마시는 방식입니다. 이를 시간 제한 식사라고 합니다. 시간 제한 식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체중 감량 때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올바르게 맞춰준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조직에는 각자의 시계가 있으며 이 시계들은 식사 시간에 맞춰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간은 음식이 들어오면 영양분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공복 시간이 되면 저장된 영양분을 분해하고 몸을 정화하는 모드로 전환되죠. 문제는 하루 종일 먹게 되면 이런 자연스러운 전환이 방해받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밤늦게 먹는 습관은 매우 해롭습니다. 해가 진 후의 식사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교란시키고 대사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저녁에 먹으면 아침에 먹을 때보다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시간 제한 식사를 시작하면 처음 12주는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3주 정도가 지나면 새로운 식사 패턴에 익숙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연스럽게 식욕이 조절되고 에너지 레벨이 안정화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시간 제한 식사를 실천한 참가자들의 80% 이상이 체중 감소, 혈당 안정화, 수면의 질 개선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약물이나 보조제의 도움 없이 단순히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시간 제한 식사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한 식단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서는 평소 즐기던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식단 조절과 운동에 노력을 기울이시지만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수면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계십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은 건강한 신진대사의 기본이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 하룻밤의 수면 부족으로도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는 25%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당뇨병 전 단계로 진입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특히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은 감소하고 배고픔을 유발하는 그렐린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음식 섭취가 늘어나고 특히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의 재생과 복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청소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수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세요. 휴일이라고 해서 수면 시간을 크게 바꾸면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둘째,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피하세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셋째,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1820도의 시원한 온도, 적당한 어둠, 조용한 환경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무리하세요. 늦은 식사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다섯째, 낮 동안의 적절한 신체 활동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단, 격렬한 운동은 취침 3시간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건강한 신진대사의 기초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해도 수면이 부족하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강 투자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복잡하고 엄격한 규칙들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 식단의 원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탄수화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이지만 모든 탄수화물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제된 밀가루나 설탕 같은 단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반면 현미, 통곡물, 채소에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며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 물질이자 면역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과다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생선, 달걀, 콩류 등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지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단일불 포화 지방이 풍부한 올리브유,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은 오히려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식물성 영양소입니다.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각기 다른 종류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한 음식도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주먹 크기의 채소, 엄지손가락 크기의 지방. 이런 간단한 기준으로도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식사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한 연구에서 입증된 방법입니다.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건강한 식단의 보조제일 뿐 대체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한 자연식품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식사의 즐거움입니다. 너무 엄격한 규칙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80%는 건강식을 하고 20%는 즐기는 식사를 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복잡한 계산이나 엄격한 제한이 아닌 자연스러운 영양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간의 다이어트가 아닌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즉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혈당을 높이고 에너지를 동원하는 긴급 대응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짧은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 몸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코티솔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면역력 저하, 불면증, 소화장애, 체중 증가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복부 지방의 축적을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우리의 식습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을 더 찾게 되는 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뇌의 보상, 체계와 관련된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연구들은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명상과 호흡 운동입니다. 깊은 호흡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충분한 휴식과 여가 활동입니다. 취미생활이나 가벼운 산책, 반려동물과의 교감 등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의 유지입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 몸의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며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적절한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숲이나 공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숲치유 또는 산림치유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결국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완벽한 스트레스 해소법은 없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연령, 체력,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의 종류와 강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과도한 유산소 운동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이미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강도 높은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최근 연구들은 저강도 운동과 근력 운동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하루 30분의 걷기와 주 23회의 근력 운동만으로도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폐 기능이 향상되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며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특히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신진대사를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간단한 맨몸 운동만으로도 근육량을 유지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 운동과 휴식을 반복하는 이 방식은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기본적인 체력이 갖춰진 후에 시도해야 합니다. 운동의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아침 운동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생체 리듬에 맞춰 가장 편안한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도 필요합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은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부상의 위험도 줄여줍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은 부상의 위험이 높고 지속성도 떨어집니다. 적당히 꾸준히라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운동은 즐거워야 합니다. 의무감에 하는 운동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속도는 우리의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체내 염증 상태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은 본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이 반응이 지속되면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현대인의 생활 습관 많은 부분이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가공식품의 과다 섭취,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러한 요인들이 모여 우리 몸을 끊임없는 염증 상태로 만듭니다. 특히 복부 지방은 염증 물질을 직접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체내 염증 수치가 정상인의 23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 손상, 관절 변형, 인지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행히도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도 체내 염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항염증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강황이나 생강 같은 항염증 향신료들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집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근육에서 항염증 물질을 분비하도록 자극합니다. 이것이 운동이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 염증을 조절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염증 수치가 즉시 상승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항염증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체내 염증 수치를 크게 높입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과 염증의 관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효식품의 섭취와 다양한 식물성 식품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화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체내 염증을 조절하는 것은 이를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점진적인 변화가 핵심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첫 주는 식사 시간만 조절해 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만의 일상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점심 식사 후 10분 걷기, 저녁 9시 이후 음식 섭취, 중단하기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정하면 실천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셋째, 식사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세요. 처음부터 모든 가공식품을 끊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매끼 식사에 채소를 한 가지씩 더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점차 자연식품의 비중을 늘려가면 됩니다. 넷째, 운동은 재미있게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되 즐길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침실 환경을 개선하며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루 5분의 명상이나 심호흡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점차 이 시간을 늘려가세요. 일곱째,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하세요. 체중, 허리둘레, 혈압 등 기본적인 건강 지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주변 환경을 정비하세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집에 두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계획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보통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최소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습관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삶으로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분명 더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